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단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27일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탄핵 심판 본격 준비에 나서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건 국정조사 특위 구성도 오늘까지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정청래 탄핵 소추위원을 지원하는 17명 규모 법률 대리인단 구성을 마친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오늘 오전 국회에서 사실상 첫 회의를 열고 재판 준비 상황과 역할 배분 등을 점검합니다.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탄핵 심판을 본격 준비하는 건데 회의에는 야 3당으로 구성된 소추단과 법률 대리인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공모 혐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치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야 3당은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임명 인사청문회를 열고 27일 국회목 3명의 임명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은 국민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명단도 오늘까지 제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불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다고 전제한 뒤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란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부의 증언과는 엇갈립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여부는 변호인단이 구성된 후에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통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계엄이라며 검찰이 불법 수사로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과 국가미래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제2요구를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인데 야당은 선을 넘지 말라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곡법을 비롯한 6개의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결과와 거부권 행사 이유를 10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시즌2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예고했던 탄핵 추진까지는 일단 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해당 법안들에 대한 제의를 요구했던 만큼 말을 뒤집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저희 TV조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에 오히려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를 했다며 표결 방해 의혹에 반박했는데요. 다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에 왜 불참했는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다고 주장한 시간은 밤 11시 23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시간쯤 지난 시점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 통화가 이뤄진 지 10분 뒤인 밤 11시 3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는 공지를 보냈고 곧바로 당사를 나와 국회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국회로 이동하지도 국회 소집 공지도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친한계에선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한 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벽 0시 3분 한동훈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 간 통화가 이뤄졌는데 당시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와달라고 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여 논의를 먼저 하자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과 함께 소통을 계속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은. 양측은 이 같은 입장 차에도 더 이상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생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윤석열 시즌2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는 야당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첫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한대행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선택은 불가피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오는 이슈가 아니고 현 정부에서 계속 반대했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양곡 관련 그런 법안들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라 정부에게. 그러면 엄청난 재정 압박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쌀은 지금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곡물로 대체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그 법안의 내용보다 거부권 행사 자체에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소란스러운데 소란스러울수록 저는 원칙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 거기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관되려면 만약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 하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니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뭐 정치권이 말 바꾸는 거야 뭐 하루 이틀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원칙이 뭐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면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고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즉각 반발을 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실제로 탄핵했을 경우에 벌어지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고심이 깊은 상황 같아요. 어떻게 선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불안하죠. 근데 저는 내부적인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심각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한덕수 총리랑 대화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예. 그리고 외환 시장이 너무 위험해요. 지금 1,450원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인 것이고요. 특히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종의 사업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 요소들을 제거하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좀 어려운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내란 특검을 거부한다거나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윤석열 시즌2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탄핵으로 가는 것을 막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분리대응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아까 제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이론적인 것이고 예. 이론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글쎄 이제 김건희 특검법, 뭐 내란 특검법 저는 정치적으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수사 논란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이런 파국으로 맞은 것도 예.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논란 아닙니까? 그걸 둘러싼 논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논란을 뭐 종집을 찍으려면 뭐 할 수도 있다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란 특검법 지금 잘 아시지만 뭐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뭐 이런 모든 그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서로 뭐 경쟁하듯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도 도대체 누구의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예. 그럼 그 수사기관마다 다 소환할 때 다 응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그거는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서 예. 일어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정치적 판단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3번 정도 했잖아요. 예. 2-3번 정도 했었는데 이런 거부가 결국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국민조차도 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가 엄청나게 실추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소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시즌2가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러한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정말 한덕수 총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이런 잘못된 과거의 이런 잘못들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한덕수 총리가 말했던 헌법을 바라보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여야가 협치하는 정국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조차도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가정입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탄핵 소추가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출범도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솔직히 보십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죠. 예. 그런데 실은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는 거지만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이 되고 결국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권한을 다시 부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 있어서 또 혼란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나왔던 그 많은 증언들과는 엇갈리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우선 뭐 본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변호인지 아닌지 네. 저런 말할 자격이 있는 건지 그냥 친구로서 얘기한다? 그건 조금 어설픈 얘기고요. 예.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글쎄 만약에 이제 저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뭐 저 의도야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탄핵은 뭐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예. 그러나 내란죄에서 형사처벌 받는 건 좀 별개 얘기거든요. 그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혐의고 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법정형이 없는 그런 엄중한 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정말 다퉈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예. 뭐 국토 참전이야 내란죄 성립 요건 중에 국토 참전이 안 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즉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느냐. 뭐 지금 군인들은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만 그런 진술에 대해서는 다툴 것 같고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거로서는 지금 확인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 군인들이 그걸 녹음을 했을까, 녹취했을까? 또 만약에 비슷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라고 해석한 건 있지 않을까? 이런 엇갈리는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공개된 수많은 증언과 사실들과는 다른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떤 여론전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 극우 지지층만 모아놓고 자신의 생명을 좀 유지해 보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이지 저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모두 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체포하라고 하고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 계엄에 동조하고 함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굳이 대통령을 향해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원에서는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예. 혹세무민을 통한 극우 지지층 세력 결집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여전히 받지 않고 있고요. 변호인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적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절차 자체를 우리가 부정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과 담화에서 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다소 법 기술자처럼 나오는 거는 국민들의 실망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본인이 공언한 것처럼 그런 법적 절차에 뭐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그래서 수령을 하지 않는다거나 시간 끄기를 통해서 계속 뭐 이걸 늦출 수도 없는 거고, 헌재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송달이 됐다고 인정을 하고 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출석을 안 했다든가 서류를 안 내서 뭐 늦어진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첫 번째 준비 절차가 27일 날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저렇게 해서 법원에 헌재에서 보낸 서류를 받으면 그때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석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자신의 입장을 아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예. 헌재에 보낼 답변서도 나중에 공식화되면 그걸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지, 이거 헌재 절차를 늦추려는 생각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게 헌재 절차가 27일 시작되면 예. 뭐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변론 기일이 27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은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거에 대한 시간 끌기다,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며칠은 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이고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모든 걸 통할하는 대통령이 공석 상태로 있고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고 있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나 이런 것들은 파탄이 나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것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더 유지하려고, 또는 야당에게 권력을, 정권을 넘겨주기 싫어서 라는 명목만으로 이렇게 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계엄도 내란이지만 지금 국민에 대한 배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자신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들은 결국에는 국민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빨리 되찾게 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것처럼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여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수별 의견 수렴이 시작됐습니다. 원내 인사들의 의견이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는 분위기인데 당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좀 혁신의 방향을 가지고 당을 이끌 분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경륜과 또 경험을 좀 가지고 좀 이끌어 주실 분이 왔으면 좋겠다. 비대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과 가깝거나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갈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투톱 체제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비대위원장이 누구로 오느냐도 지금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런 때 비대위원장은 대개 이제 외부에서 모셔오는 게 일상적 아닙니까? 예. 이건 많이 그랬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사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할 것인가 또 뚜렷이 떠오르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누가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왜 예전에 계속 비대위원장 전문하셨던 분을 또 모셔올 수도 없는 거고, 떠오른 분 있지 않습니까? 전 비대위원장으로 불리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다시 모신다?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렇다면 또 내부 인선을 통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좀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게 한다든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5선 몇 선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분은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비대위원장은 당을 분위기를 추스르고 혁신해야 한다. 혁신의 분위기라도 내야 한다. 하다못해 안 되더라도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데 내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가지고 어떤 국민이 그걸 보면서 당을 혁신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건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서로 상대를 해 손가락질 하지 말고 모든 당원들이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로 이걸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이런 총의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당대표격인 그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서는 당을 이끌기 어렵죠.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편을 드냐라고 하면서 그 편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이걸 수습한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탄핵 찬성 의원들을 갈등의 어떤 촉매자 그리고 거의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에도 해제를 요구했던 의원과 해제를 요구하지 않은 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을 결국에는 해소하고 대선에서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 해제 요구했던 측의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85명은 나머지 국회의원을 쫓아내고서라도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자칫 비대위원장 세워놓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건데요. 결론은 국민을 보면 쉽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대권을 잡거나 내가 지금 당권을 잡는 생각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이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비대위원장 선출은 또 쉬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당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저분 정도면 비대위원장이 참 할만하다. 그리고 당도 혁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과거 무슨 지금 얘기 나온 게 김무성 전 대표가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난 탄핵에 반대했다 이러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축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한 분들도요 안심하고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탄핵안은 가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반대한 거거든요. 만약에 자신들이 반대하면 탄핵안이 통과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절대로 저렇게 안심하고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명 이상이 찬성해서 이 탄핵안은 가결될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충분히 반대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나는 반대했다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안심하고 반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넌 찬성파냐 반대파냐 얘기하는 것은 불난 집에 문서 가지고 집 문서가 누구한테 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이라도 다시 총의를 모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외부 인사를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분을 모셔와서 당 혁신의 이미지를 좀 보여고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이승훈 변호사는 조기 대선이 확실하다는데 아직 확실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건 내부에서 지휘를 해야 되겠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전체적인 당 이미지를 생각하면 외부에서 반드시 어떤 분을 좀 이미지가 좋은 분 그리고 이분 정도면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을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을 모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권한대행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야당에서는 이 얘기를 두고 입을 틀어막는다, 입틀막 정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기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트라우마 이걸 좀 이겨내보자. 이것에 이제 중점을 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겁니까? 1심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켰는데 항소심 판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1심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의원이 지금 힘든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나쁜 게
모든 걸 법의 잣대로, 모든 걸 검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면 역풍이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계엄을 선포하고 검사를 이용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망가진 것으로 그쳐야지 보수까지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얘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문제는 뭐 서로 내란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 헌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게 명백한 지금 현재 뭐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내란죄 여부는 정말 앞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처벌하는 거니까 1심, 2심, 3심까지 거쳐서 거기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률 적용해서 내란죄가 되는 건지 확인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내란 얘기하는 섣부른 겁니다. 그걸 지금 헌재 탄핵 의결서를 헌재 송달된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서를 보면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내란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형사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은 불가피하더라도 내란죄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얘기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아직 뭐 수사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걸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국민의힘 혼란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 법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금전 수수 방법과 금액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건진법사 전모 씨가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받으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법원은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금전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전 씨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영천시장 선거 때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3명 가운데 1명에게 공천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졌고 무소속 후보가 영천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고 돈 일부를 돌려주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 1대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대북 송금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건데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 송금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김성태 전 회장의 단독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고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방북 요청과 쌍방울의 자금 지급이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남 요청이 없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할 이유가 없다며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북 비용 대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조작된 수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유감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상고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1, 2심 재판부가 주요 증거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1심 재판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양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서류 수령을 했습니다. 이 수령 순간부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일 이내에 항소 이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일 이내에 항소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 다음에는 바로 항소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항소심의 어떤 절차를 본다고 하면은 미루어 짐작컨대 최대한 어떻게 보면 항소심 재판을 미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통상 20일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날 20일째보다는 하루 전날 19일째 되는 날 정도의 항소 이의서를 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서류를 검찰 쪽에 송달을 해줍니다. 그럼 검찰은 그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바로 기일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미뤄 짐작컨대 한 1월 말 정도 내지는 2월 초 정도면은 재판이 열릴 것이고 그 첫 번째 재판에 실질적인 어떤 증거 채택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소송 기록 그 접수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아가서 어쨌든 늦어도 20일 이내에 항소 이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2심 판결은 내년 2월, 대법원 판결은 5월 안에 나올 것이다. 정해진 기한대로 간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2심 판결이 사실상은 어쨌든 수령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한 20일 정도가 걸리고요. 또 검사도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재판기일이 잡혔을 때 판사가 첫 재판에 재판 끝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변호인의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이라든가 증인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434억을 환수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게 434억 원을 환수하게 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민주당의 굉장히 존립에 위태롭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도 너무 쉽게 이재명 대표 개인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서 저는 한 5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유무죄를 다툴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무슨 의미냐면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봅니다. 공범들 검사실에다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부지사님께서 조작된 수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상고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내지는 이화영 지사의 의견처럼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그 불법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한 1심과 2심 모두 불법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변호인이 어떤 그 실질적인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나아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술판을 벌려가지고 회유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번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나아가 지금 보면은 뭐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에서 자기들의 어떤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어떤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서 실제 지금 좀 전과 같은 변호의 의견을 하나하나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또 쌍방울에 있는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 그 어떤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보면은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이게 대북 송금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적 비리도 상당히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 그 어떤 기소가 하나하나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그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더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로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지사로서, 평화부지사로서 임명된 임명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명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어떻게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동전의 양면에 대한 수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제 더 정치적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항소심에 이렇게 관심이 쏠렸던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 때문이거든요. 유죄가 선고가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유리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인가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판결문에도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진술이라든가 판결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재판부가 대북 송금 명목에 돈을 보낸 것이다, 이것도 인정을 했고요. 또 주가 조작이라든가 대북 사업권을 쌍방울이 따기 위해서 준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 속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했던 것들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게 1억 7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는 굉장히 엄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 죄명이 형법 내란죄에서의 이른바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 것이고, 이 사실 자체는 방첩사가 그 12월 13일 당시에 이른바 체포조 운영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국수본이 이 여의도 인근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 강력계 형사 10명 정도를 인근에 대기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국수본의 핵심 관계자들이 가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소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 지금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로서는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우정수 그 본부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거든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무리한 수사로는 보지 않아요. 일단 국가수사본부장도 잘못이 있거나 또는 잘못한 혐의를 받고 있으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밖에 없고, 워낙 내란죄라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한 건데, 다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치욕적이죠. 대통령까지도 자신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다 있다, 우리가 맡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이 핸드폰을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치욕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도 핸드폰을 압수당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수처, 국방부 수사본부, 국수본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수사 주체들의 핸드폰을 압수당해서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 어느 조직보다도 먼저 체포하거나 구속시키고 싶었을 가능성, 생각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줬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좀 반발 성격도 충분히 있다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죄 수사는 지휘 여하를 방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에 대해 명확히 지지한다며 조만간 고위급들이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한국에서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신뢰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에 미사일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군대 전투준비 태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과시에 나선 건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내 기자회견을 위해 연단에 오릅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첨단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서방과 미국의 미사일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сосредоточить туда все свои силы ПВО и ПРО, а мы нанесем туда удар орешником. И посмотрим, что будет. Мы к такому эксперименту готовы.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기 위해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Трампу, когда мы с ним встретимся. Ну, во-первых, я не знаю, когда мы с ним встретимся, потому что он об этом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 Я с ним вообще не разговаривал более 4 лет, и я готов к этому, конечно.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인정했는데 평화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 대표하고만 평화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해 5월 임기 만료 이후 계엄령으로 대통령직을 유지 중인 젤렌스키를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부정적 여론을 딛고 사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신뢰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심경도 전했는데 당선이 되더라도 문체부와의 갈등 등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야유가 쏟아지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따가운 질타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던 정몽규 축구협회장. 그럼에도 4선에 도전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 회복입니다. 누구보다 큰 책임감으로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천안 축구센터를 비롯해 디비전 승강제 완성 등을 구체적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지난해 아시안컵 유치 실패 등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된 게 여러 가지 후에 문체부 감사 이런 거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문체부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출마를 강행한 만큼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 회장이 4선에 성공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해설가는 정몽규 회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 사실 감독 선임이라든가 어떤 의사가 협회장만의 결정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젯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도심 곳곳이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어제 동대문에서는 서울라이트 DDP 겨울이 개막했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DDP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화려한 불빛을 배경으로 연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DDP 외벽에 빛을 쏘는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는데요.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명의 작품이 상영됐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특별 영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거대한 DDP가 화려한 예술 작품으로 변신을 한 것 같은데요. 연말을 맞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도심을 밝히는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지만 화려한 불빛들이 거리를 따스한 풍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부산 해운대 바닷가 풍경입니다.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해운대 비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조형물과 불빛이 겨울바다와 어우러져서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거리를 밝혀주는 불빛과 함께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충남 서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와 전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서울은 1에서 5cm, 그 밖 중부와 전북에는 3에서 8cm,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동부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5도, 대구 8도, 부산은 11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 눈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월요일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